안녕하세요. 중국 뉴스 해설의 이 박사입니다. 이제 드디어 4중 전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어떤 소식도 흘러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런저런 소문은 아주 무성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4중 전해의 주제는 공식적으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지속과 개선, 국가 통치 시스템과 통치 능력의 현대화와 관련된 중대 문제,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제들은 이미 시진핑 주석의 지난 임기에서 거론됐던 주제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말로 다루려는 주제들은 공포되지 않은 것이나 진배였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주제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번 4중 전해의 이슈는 뭘까요? 이번 4중 전해의 이슈는 과거와는 달리 정말 이슈가 차고 넘칩니다. 일단 미중 무역전쟁, 미중 간의 갈등, 이것이 아주 큰 이슈고요. 홍콩 사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지껏 뾰족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경제는 계속 하강 국면이고 이제는 국가 통계나 각종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는 중이죠. 내년 1월에 있을 타이완의 총통 선거, 그 후에 대한 대응도 중국으로 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급변하는 국면을 맞이해서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체제를 정비하고 특히 계파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며 주요 인사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먼저 총칭시 당서기인 전민얼이 시진핑 주석의 승계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소문들이 무성하게 나왔었는데요. 전민얼뿐만 아니라 현재 부주석 중에 한 사람인 후춘화도 다시 부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은 이제 전민얼 한 사람이 아닌 전민얼과 후춘화 두 사람이 함께 중앙상무위원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러면 현재 있는 상무위원 중에서는 그럼 누가 나가는 것이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제기가 됐고요. 이때 가장 유력하게 등장한 것이 짜오러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짜오러지 위원에게 경고를 했다는 이제 이러한 소문에 근거한 것이죠. 이제 시진핑 다음 세대 인물들이 중앙위원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지난번 세대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왕치산 국가 부주석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논란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두 사람이 상무위원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기존의 상무위원이 그만두는 게 아니라 7명의 상무위원이 9명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죠. 지금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각 파벌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7명의 상무위원 제도가 9명의 상무위원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사실에 근거해서 상무위원이 7명이 아니라 9명이 된다면 그것은 시진핑 주석의 권력 약화를 초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앞으로는 약화될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또 나왔죠. 그런가 했더니 또 그 의견과는 반대로 거꾸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승계자를 지정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승계자가 지정되는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본인의 권력이 유효한 시간을 더 연장하려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관측도 나왔고요. 거기에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당 주석 제도를 부활시킬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 당 주석 이런 말들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시진핑 주석은 현재 중국 공산당 총서기입니다. 그것은 서기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서기라는 뜻이죠. 그러면 당 주석은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의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과거 마오쩌둥이 이 당 주석이었죠. 그리고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이라든가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1인 독재의 폐해가 크다는 것을 발견한 덩샤오핑이 자기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는 중국은 한 사람의 1인 독재 체계는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럼으로써 당시에 중국 공산당 당 주석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멤버들이 함께 상의해서 국정을 이끄는 집단 지도 체계를 구성하게 되고, 이 집단 구성 체계의 핵심이 바로 정치국
상무위원회인 것이죠. 저희들이 오늘날 상무위원이라고 부르는 7사람이 바로 집단 지도 체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상황에 비견을 한다면 뭐 합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당 주석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되는 것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지시도 하고 반을 이끄는 겁니다. 반면에 총서기는 반장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반을 대표하고 여러 가지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발휘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와 같은 학생인 것이죠. 선생님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이렇게 한편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강화된다는 쪽, 한편으로는 약화된다는 쪽, 7인위원회가 된다는 쪽, 9인위원회가 된다는 쪽, 뭐 여러 가지 설이 지금까지도 혼란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 파벌 간의 갈등이라든가 서로의 그 투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할 텐데요. 제가 주의하고 있는 것은 그 중에서도 군부의 움직임입니다. 언제나 정권 내에 갈등이 심화되면 결국은 군부를 제대로 장악하고 있는 자가 권력을 장악하는 법이죠. 그런데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최근 몇 년간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을 장악하고 지휘하는 곳은 바로 중앙군사위원회, 줄여서 군위라고 부르는 곳이죠. 현재 중국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시진핑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민간인이죠. 나머지 멤버들은 모두 인민해방군의 장성들입니다. 이 중 부주석 2사람은 연령이 이제 70대고 일선에 나와서 크게 일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위원 중에 서열 1위인 국방부장 웨이펑허,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군사위원회를 꾸려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웨이펑허는 바로 시진핑 주석이 장성으로 진급을 시켜준 사람이고 시진핑에게 충성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이 국방부장이 된 것이 작년인가 그런데 그전에는 장완챈 장군이 국방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꽤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소식을 종합해보면 약간 능구렁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식통들은 이 웨이펑허가 국방부장이 됨으로써 시진핑 주석의 인민해방군 장악이 일단락됐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민해방군이 잘 장악된 것은 아닌 것 같은 사건이 좀 일어났죠. 지난 7월 말에 라이카이슌 장군이 기율 위반이다 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재밌는 것은 보통 이렇게 고위직, 더군다나 군사위원회에 있는 사람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죄목을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엄중한 기율 위반을 했다, 이렇게만 발표를 한 것입니다. 항상 전매 특허처럼 나오는 부패, 횡령, 이런 제목들이 나오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바로 며칠 전인 10월 26일에 서부 전구의 사령관인 쉬샹화 장군이 인민대표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식으로 앞서 말씀드린 라오카이슌도 같은 조치를 당했죠. 이것 또한 무엇인가 정상적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의 고위직들의 비리를 조사하고 조치하는, 우리로 치면 공수처 정도 되겠네요. 이 조직이 바로 중앙기율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사위원회의 장군처럼 핵심 중에 핵심인 사람들을 조치할 때에는 당연히 공산당의 기율위원회에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율위원회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군사위원회에도 자체 기율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표는 전인대, 전국인민대표회의 그 조직 자체에서 인민대표 자격을 박탈한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율위원회 쪽에서는 이 조치를 적어도 좋아하지 않았고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죠. 그리고 현재 중국 공산당 기율위원회의 주석을 맡고 있는, 다시 말해서 중국의 공수처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짜오러지입니다.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기율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는 짜오러지는 이 두 사람의 장군에 대한 조치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당의 기율위원회에서 취하는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전인대를 장악하고 있는 전인대 의장은 바로 시진핑 주석의 신복 중의 신복인 리잔수 의장이죠. 바로 리잔수 의장이 나와서
인민대표 자격을 박탈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그룹 간의 갈등이 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겠죠. 근데 가만히 뒤집어 보면 2017년에도 군사위원회의 두 장성이 조치를 당했었습니다. 당시 참모총장이던 황홍회의가 숙청을 당했죠. 그리고 역시 군사위원회 장군이었던 짱양, 이 사람도 같은 시기에 체포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조사를 받던 중에 자살을 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조치된 그 전해 2016년에는 당시 군사위원회 부주석이었던 꼬보슝 장군이 숙청을 당했습니다. 이 꼬보슝 장군은 2014년부터 조사를 받다가 2014, 2015, 2016년 3년째에 드디어 처분을 받은 것이죠.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이 꼬보슝 장군의 아들인 꼬정강 역시 군인이고 인민해방군이고 장성입니다. 소장이죠. 이 사람도 역시 2015년부터 조사를 받았죠. 그런데 아마 본인에게서는 별로 나온 게 없는 것 같고, 문제가 크게 됐던 것은 꼬보강의 부인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건설 프로젝트를 하면서 부패와 연루됐다는 것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체포되면서 당시 꼬정강이 공개적으로 한 이야기가 있죠. 인민해방군의 반은 우리 아버지가 발탁한 것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당시 우스갯소리로 인민해방군의 반은 꼬보슝이 선발했고 나머지 반은 쉬차이호가 선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쉬차이호 장군 역시 군사위원회 부주석이었고 2014년에 부패 혐의로 체포가 됐죠. 실각했습니다. 당직과 관직을 동시에 박탈당하는 소위 쌍카이를 당했죠. 재미있는 것은 이 꼬보슝의 아들 꼬정강이 2015년에 구속되고 조사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 후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무슨 판결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쌍카이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일절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2014, 15, 16 그리고 금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숙청당하고 있는 인민해방군의 장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여러 매체 발표에 의하면 꼬보슝이나 쉬정차이 같은 사람들은 모두 상해방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타이완의 중국 전문가인 동리원이라는 사람은 좀 참신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동리원이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짜오러지가 상해방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는 1999년에 짜오러지가 칭하이성의 성장이 될 때 42세로 역사 이래 가장 젊은 성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칭하이성의 당서기가 될 때도 46세로 가장 어렸다고 하고요. 다 짱저민이 특별히 선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중앙에 이제 들어오게 되죠. 사실 짱저민 주석은 20년이 넘게 중국을 통치했고 또 다른 일보다도 자기 사람을 전국 각지의 요직에 심는 일에 주력을 했기 때문에 현재 중국의 높은 사람들 중에 짱저민 주석의 손을 타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과거에 출세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짱저민 주석의 도움을 받았다거나 상해방의 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짜오러지 같은 사람은 무슨 엄청난 국가 원로의 아들도 아닌데 42세에 성장이 되고 46세에 당서기가 되는 이런 고속 출세를 하는 것은 확실히 누군가가 이끌어줬다고 보아야 하는 것 같고,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그것은 짱저민 외에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 짜오러지가 2012년에 중앙에 들어오고 나서 그 후에 산시성, 우리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 시안에 있죠. 그리고 시안이 있는 곳이 바로 산시성이고요. 이 산시성에는 두 개의 대형 의혹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하나는 친링이라는 지역에 있는 대규모 호화 빌라 단지 건축 프로젝트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1000억 위안의 자산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탄광 사건이 있고요. 이 두 프로젝트는 정말 메가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칠링의 부동산 개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칠링이라는 지역이 중국의 풍수지리로 따질 때는 중국 전체의 용맥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용맥이라고 하면 현재 그 용맥을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건 시진핑 주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칠링의 대규모의 빌라를 건설하면서 그 용맥을 끊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근거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거기에 대규모의 빌라 단지가 구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규모가 얼만큼 크냐에 대해서도 매체마다 보도가 조금 다른데요. 크게 보도하는 매체에서는 고급 호화 빌라를 1000채 이상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300채 정도 된다, 이렇게 보도하는 매체도 있고 500채 정도 된다라고 보도하는 매체도 있습니다. 하여간 수백
6채 이상의 고급 호화 빌라를 거기다가 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매우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지시를 내렸죠. 그 빌라 모두 부셔라. 모두 허물고 벽돌 한 장 기와 한 개라도 남아있는 게 없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진핑 주석이 격분해서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허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독촉을 하면 허무는 신용만 하고 또 그대로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시진핑 주석이 7, 8번을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그 칠링 빌라 사건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짜오러지 상무위원을 경고했다는 소문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1000억 위안 광산 사건은 이게 또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고 이야기가 길어서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소개를 드리죠. 이 빌라라든가 탄광 사건이 왜 짜오러지와 연결이 되느냐면 모두 짜오러지가 산시성의 당서기를 할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이권을 다루는 것은 당시 당서기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관여했다고는 생각할 수도 없고, 다시 말해서 짜오러지가 한 일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산시성의 관료, 경찰, 검찰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짜오러지는 현재 중앙기율위원회 주석입니다. 우리로 치면 공수처 처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솔직히 지방정부의 관원들 중에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로 비유를 한다면 부패 공무원이 공수처 처장에 도전하는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도 무섭죠. 짜오러지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지를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게 지금 몇 년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짜오러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출신 성분에 대해서 뭔가 분명치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그룹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맡고 있는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자리였던 것이죠. 더군다나 반부패 척결의 선봉 역할을 하고 책임을 지는 자리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타이완의 독립원이 그럴듯한 해석을 한 거죠. 그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짜오러지는 상해방이다. 그러므로 이번 장성들이 조치를 당할 때도 짜오러지 측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승진한 과정을 봐도 짜오러지는 상해방이다. 그럼 상해방의 짜오러지가 어떻게 중앙기율위원회 주석이 될 수 있겠는가? 독립원에 의하면 짜오러지가 기율위원회 주석이 된 시기를 보면 바로 시진핑 주석이 종신제를 뽀한 시점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독립원의 해석은 시진핑 주석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고 종신제를 성립시킬 때 상해방이 종신제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기율위원회를 자기 상해방에게 줄 것을 교환 조건으로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상해방 입장에서는 왕치산 부주석이 기율위원회를 통해서 마구 상해방 사람들을 때려잡으니까 이 기율위원회가 너무나 중요했겠죠. 그래서 말하자면 시진핑 주석의 종신제와 기율위원회가 교환 조건으로 빅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독립원의 해석에는 확고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순수한 추론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앞뒤가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제할 수 없는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면 현재의 중국 지도부는 7명의 상무위원 가운데 적어도 2사람, 한정과 짜오러지는 상해방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상해방은 아직 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군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가 이어나는 것을 보면 시진핑 주석이 완전히 군부를 장악한 것은 아니라는 방증도 되는 것이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군부 장성에 대한 조치가 구속이나 징역이나 사형이나 이런 조치가 아닌 인민위원회 대표 자격탈과 같은 그런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의 실력도 지금 만만치 않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중전의 중국 공산당 내부의 권력투쟁은 정말 한치 앞을 짐작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무성한 소문이 서로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지켜보면 보다 확실한 정보가 나오면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